오늘 강의를 맡은 이승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백제가 품은 문장들에 관한 부분인데요. 부제로는 익산의 백제 문자 유물을 통해서 우리 백제 시대의 어떤 문장과 문자와 또 서예까지 전개가 됐는지 문화적인 측면과 문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온강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있는 서예 전공자이지만 서예 문화와 금속 문화 그리고 문화재 관련 칼럼들을 쭉 쓰고 단행본으로 많이 제작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일들에 많은 시간을 같이 전문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학생들하고 며칠 전에도 공주와 부여박물관을 다녀왔는데요. 백제시대에 문자가 새겨진 금속문이나 이런 문장들이 새겨진 필적들에 관한 부분들의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필적들은 목간 정도가 남아있고 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문이나 성문에 새겨진 문자를 통해서 문장을 분석하고 그 문자의 서체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금서학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예와도 연관 학문으로 저희들이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백제가 품은 문장들에 대한 목차를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제 문자 유물의 서체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시기별로 저희들이 한성시기, 웅진시기, 사비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요. 이 문자가 새겨진, 즉 문자를 통한 문장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이 새겨진 유물들의 서사 재료별 분류도 또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문자 유물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을까? 문장의 뜻도 있겠지만 서사적인 측면에서는 서체별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국시대 때 서예 문화는 중국과의 외래 서풍의 유입이라든지 외교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시의 국력과도 내부적인 정세와도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익산의 백제 문자 유물을 살펴보겠는데요. 즉 사비 시기에서 천도는 이루지 못했지만 익산에 남아있는 백제 문자의 유물들의 속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산성, 옹진, 사비 시기 속에서 균형 있게 연구해 볼 만한 그런 비중도 있는 유물들이 많기 때문에 금문과 명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청동이나 금, 은에 새기는 문자를 말을 합니다. 명문은 안타깝게 익산에서는 성문이 백제시대 성문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문은 기와나 전돌에 새겨진 명문들을 분석해 가면서 백제가 품은 문장들이 어떠한 서체로 아름답게 서사되고 아름다움을 품어내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에서 백제 문자 유물의 서체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제의 문자 생활은 상당히 수준이 높았고 그에 따라서 표현된 서체 또한 우리가 한문서에서 말하는 전예 해행초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사군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한성 시기에는 인적 물적 교류가 많아서 본격적인 한자 유입이나 또 낙랑대방군의 멸망으로 인해서 백제에 유입된 유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문자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사군의 멸망은 즉 우리 국내의 본토에 한자가 유입되는 직결되는 통로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 한나라 때의 서예, 서체 그리고 문장들의 수준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한생 시기는 4세기 근초고왕의 강한 국력도 문자를 통해서 지방까지 통제되는 역할을 합니다. 문자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자가 없었다면 우리의 역사를 고증할 수도 없고 고찰할 수도 있고 고대인들의 삶과 선인들의 삶을 들여다볼 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게 됩니다. 웅진 시기에는 즉 공지에서 웅진지대인
문영왕릉 출토 유물을 통해서 우리들은 많은 유물을 봤습니다. 왕과 왕비의 지속뿐만 아니라 여기 청동 유물 그리고 목간대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사상과 정책들을 우리가 고찰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체계적인 품격을 유지하고 있는 서체에서 저희들이 또 한 번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웅진 시기를 거쳐서 사비로 천도한, 즉 부여 지역으로 천도한 이후에 성왕이 백제의 중흥과 왕권 강화를 위해서 기반을 형성하려고 했지만, 즉 유덕왕대에 지어진 왕흥사지 유물이라든지 목관 등에서도 고급 서사 문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형성되는 문화가 바로 모왕대 성립된 익산의 미륵사지와 왕궁사지, 제석사 이런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비 시기의 문화와 문자 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백제의 문화는 학문과 문화와 예술이 어떻게 유입됐는지 중국 남조와 해양을 통해서 무역을 거래하고 외교를 거쳤기 때문에 서양 문화뿐만 아니라 문장 수용에 있어서도 고급 문화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일찍이 한자 문화권의 형성과 더불어서 토속적인 백제 서풍 또한 융화를 거쳐서 세련된 백제 문화의 형성이 이루어졌고 정체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제서에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당시 서체의 체제가 갖춰지고 많은 명필들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백제시대의 문자 유물을 보면, 또 문장이 새겨진 글들을 보면은 이러한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 및 수당과와의 대외 교섭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와 수당이 왜 중요하냐? 중국 서예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형성된 한문서체의 전해행조 완성이 수당시대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우리가 말하는 서성인 왕이징가 탄생했던 시기고, 지금 해서 중에서 당의 북이서들의 형성이 이 시기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수당 시기 이후에는 송나라 이후에는 서풍 형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작가들이 이 전해행체 오체를 가지고 자기 나름의 서풍을 형성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제시대는 이미 위진남북조 시대에 형성된 오체와 수당시대 때 형성된 당나라 해세까지도 대외 교섭을 통해서 유입이 됐고 형성이 됐고 유물에 남아있고 문장으로 구성화됐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의 문화에 아주 예속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중국의 서예사에서 중국의 유물을 통해서 봤을 때 백제시대의 독특한 서풍을 통해서 서체를 통해서 이렇게 융합을 이뤘다. 그래서 백제는 독자적인 서예 문화를 형성했다고 지금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물에서 남겨진 서체의 특징은 어떤가? 서예 유물에는 당시 왕실과 지배계급에 의해 쓰여졌던 관방서체, 민간서체와 관방서체가 있다면 관방서체는 왕실과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궁전이나 사찰이나 문서에 남아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민간서체들은 주로 어디에 쓰였을까요? 청동이나 금이나 돌이 새기는 일들은 굉장히 많은 경비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민간인들이 썼던 서체들은 어디에 남아있나? 목간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중국 한나라 때 동안시대 때 최륜이 종이를 발명을 했지만 그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해서 쓸 수 없는 귀한 소사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목간은 나무나 대나무를 이렇게 다듬어서 거기에다가 글씨를 써서 그 쓰여진 목간 주간에 남아있는 문장들이 과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이를 편하게 쓰고
또 거기에 기록을 남기는 행위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서체는 전해, 해, 행추, 소서, 오체가 혼용되어서 서사되고 있으며 서풍 또한 각각 웅진 시대, 사비시대 또 거슬러 올라가서 한성시대의 지역적인 특색과 시기에 따라서 다른 서풍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기별 서사 재료별 분류를 보시면 자, 백제의 시기별 문자 유물 분류는 한성 유물과 웅진 유물, 사비 유물은 익산 유물로 나눠 보는데 물자가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아마 사비 시대에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성 시기의 문자 유물로는 칠지로가 있고요. 대길명, 동탁, 대부종, 토기, 직명전, 전은 전돌, 지금 쉽게 말하면 벽돌입니다. 노노, 목간 등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민간인들은 과연 또 왕실이나 관료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떤 재료로 자기 학습 도구를 삼았을까, 이게 중요하게 증명을 해주는 자료들이 바로 이렇게 목간 등에까지 나와 있고요. 실지도에 대한 설명은 자 이렇게 뒤에 드리겠고요. 백제 시대에는 사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중국의 양나라로 찾아가서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이 백제의 이 사신의 국사가 갑니다. 가서 직접 소자훈의 글씨를 구하려고 하는 자료가 동진의 역사물에 남아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료로 남아있는 자료보다는 그림에 그려진 발문으로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백제시대 때 이 옆에 그 사신의 인물도 하고 옆에 쓰여진 발문의 글씨체에서도 백제시대 때의 외교관계, 대교섭관계, 그리고 서해에 관한 부분들이 여기 남아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사에 보면, 중국 남사에 보면 백제 사신이 건업에 이르고 소자훈의 서해를 구하려고 하였는데 소자훈이 태수에 부임하여 막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사신을 마주쳤습니다. 사신이 강가에 기다리다가 배와 30여 걸음 떨어진 거리부터 절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백제시대는 중국 남조시대 때, 북방하고 다른 남조시대 때 고급 문화를 영입하기 위한 작업이 국가, 왕실에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신의 목적은 뭐냐? 소자훈의 글씨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소자훈은 누구냐? 왕이지 글씨를 전수받은 어쩌면 왕이지의 본론적인 서해의 맥을 그대로 잇고 있는 서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자훈은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니 사신이 답하기를 시중 편지 글씨의 아름다움, 시중은 소자훈을 말합니다. 이미 해외까지 전해졌다는 거, 우리 백제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적을 구하고자 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그 밑에 보내진 보아에게 말을 하니 소자훈은 그 배를 멈추고 3일 동안 글씨를 30여 장 써주어서 수백만의 거금을 백제의 사신이 치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작품을 이미 거래를, 애우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미 왕이지 시대 때, 이미 서해는 동진의 왕이지 시대 때 서해는 최고의 예술로 부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소자훈의 글씨 한 점, 한 자당 글씨의 평가는 굉장히 높았고요. 지금도 중국은 글씨를 자당 판매를 하고 있고 미술시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전지 사이즈 하나라면 가로 70에 세로 135cm 되는 작품이 500억 또는 800억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그 국력은 물론 국방력에도 있지만 문화의 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때 이미 백제는 많은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보시면 한강의 풍납도성이라든지 인천 계양구라든지 충청도, 그리고 이렇게 공주, 부여, 익산, 그리고 나주까지 이렇게 보면 해안을 타고 기후가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생산량이 풍부하고 또 바다를 통해서 생산되는 또 어획물이라든지 또 배를 타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배를 타고 남조하고 양나라라든지 제나라든지 연나라라든지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고, 풍족한 생활에서 나온 문화들은 고급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던 게 당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칠지도가 있는데요. 이 칠지도는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다 그래서 칠지도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것은 칠지도에 있는, 이 칠지도는 음각으로 새기고 거기에 금박으로 메워서 상관기법을 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석들을 문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명문을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진화 4년 5월 16일 병호 정량 조 백년철 칠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화 4년 5월 16일 병호일에 이 한낮에 100번이나라는 거는 100번을 두드린 게 아니고 많은 단련을 했다는 뜻입니다. 단련한 새로 칠지도를 만들었다. 새 벽산 백병의 공공 외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칼은 모든 병을 물리칠 수 있고 그래서 외왕에게 주기에 알맞다. 누구가 만들었다. 만든 제조자의 이름이 있는데 이거 마모가 심해서 지금 네모 처리를 해놓은 겁니다. 뒷부분에도 이렇게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선세이래의 미유차도. 선세이래로 이 칠지도 만들기 이전까지는 우리 땅에서, 우리 이 한반도에서 이런 칼이 없었는데 백제왕 세자 기생성음. 백제왕 세자가 이 뜻하게 이게 성음을 들은 거예요. 성음이 생긴 까닭에 듣고 생긴 까닭에 외왕을 위해서 자 고위 외왕지 조전시 후세라. 외왕에게 이거를 외왕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칠지도를 만들고 줬어. 그리고 후세에 전하라고 했다는 명문이 뒤에 새겨져 있는데 일본은 지금 이거를 굉장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제와하고의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분명히 한자도 전해졌고 논어도 전해졌고 많은 문화가 넘어갔지만 그 외교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탁은 동에다가 대길이라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게 대길이 뭐냐? 크게 기래라. 크게 좋은 일이 있어라. 라고 새겨진 문장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민간서체나 일반인 이 관료 등에서도 쉽게 서사조류를 취해서 쓸 수 있는 게 이 목간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대나무나 나무들은 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듬어서 면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면 글씨 쓰기 아주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이 목간을 이 분석을 해봤더니 오른쪽에 이거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지금 이겁니다. 그럼 과연 이 문장은 뭐가 새겨져 있느냐? 여기에서 백제시대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수준이 높은 문자 생활을, 이런 문장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논어목간이 다수 출토가 됐습니다. 이거는 인천 계양구에서 출토됐는데요. 논어 공야장에 보면 자사, 칠조, 개임, 대왈, 오사짐이 능신이라 라는 왼쪽에 이 지금 보이지 않는 목간의 글씨 이 먹으로 썼기 때문에 이제 탈색이 좀 많이 됐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레이저로 다시 한번 복원을 했더니 이런 서체가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자, 열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문장이 논어 공약 다 아시죠? 스승님이 칠조구에게 벼슬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사 나는 벼슬하기를 아직 신이라는 거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공자께서 하하하 하고 기뻐하셨다 이겁니다. 설이 아니고 기쁠 열로 보셔야 될 것 같죠. 이렇게 한성시대에는 그렇게 지금 출토되고 있는 문자 중에서 풍납토성 출토, 계양 출토 이런 출토 중에서 문자가 있는 유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웅륜시기로 전도를 한 이후에 유물로는 우전 800경과 방격, 규구, 산수거울, 즉 동경이라고 하죠. 이게 있고요. 문용왕비, 은팔지, 문용왕 지석, 문용왕비 지석,
또 제가 이제 띄워놓은 거는 나중에 뒤에 보실 겁니다. 임진년작 명전, 양관이 사의 명전, 그리고 문영왕릉 왕비 백의 묵서 등의 이 문자가 남아있고 문장이 남아있습니다. 이 시기에 장수왕에 의해서 한성이 함락된 후에 웅진으로 천도를 했죠. 그리고 문영왕대에 이르러서 정치적인 안정과 더불어서 굉장히 강대한 백제를 이뤘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바로 우리 학생들하고 공주박물관을 야외수업차 갔더니 지금도 계속 공사 중이고요. 초기에 발견될 당시 문영왕릉의 실체를 그대로 두고 유리판을 깔았던 그 상태가 공주박물관으로 옮겨간 유물도 있고 왕릉의 그 문영왕릉의 전도리 영상을 그리고 그 형태를 그대로 체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수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영왕이 웅진시대에 번성시켰던 이런 단계에서 남겨진 유물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양나라 왕의 극락왕생을 축원하는 대통사를 백제시대에 뒤치었고요. 송산리 6호분의 벽돌에서도 아까 제가 전돌이라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관 하위 사이라는 벽돌이 나왔어요. 그 벽돌이 뭐냐? 우리는 양나라의 관에서 쓰고 있는 와당의 형식을 스승으로 삼겠다.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초서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연마되고 있습니다. 자, 우전발변경은 이런 동경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동경인데 지금 유물 중에서 많이 박물관에 가면 쉽게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동경 속에 둘러서 새겨진 문장들 또 그리고 서체들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고요. 이 반격구구 산수 거울은 이렇게 가운데 뺑 둘러서 이런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입니다. 그래서 상방가경 진태호요. 상방에서 만든 이 아름다운 거울 정말 좋아서 상유선인 부진호다. 천상의 신선들이 늙는 줄 모른다. 가름 옥천 기식조요. 목마르면 맑은 샘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대추를 먹으니 수여 금석해라. 목숨이 금석처럼 길도다. 여기서 뭘 느낍니까? 자, 백제시대는 위진남북조 시대 중에서 남조의 대외교섭과 서책과 문화를 받아들였다 했죠. 자, 위진은 현학사상이 지배했던, 즉 도교사상이 지배했던 그런 문화를 꽃피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이 시조차도 상당히 도가적입니다. 현학적이에요. 그래서 신선이 되고 이렇게 장수를 누리고 도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지도 도가신사예요. 왕이지도 도교를 통해서 글씨를 이뤘고 고개지도 도교를 통해서 그림을 완성시켰고 이렇게 사상이 예술가를 만들고 사상이 학자에게 영향을 주고 이런 단계를 봤을 때 이 동경 하나에 이런 명문이 예서로 전서와 예서가 섞어진 문장으로 있다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형태는 한나라의 동경을 모방한 그 형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왕비능에서 팔찌가 발견됐습니다. 팔견은 은제 팔찌의 내면에 보면 안에다가 가장자리에 요철이 심하지 않은가는 톱니 모양을 촘촘히 새겼고요. 내부에는 음각으로 명문을 새겼는데 경자년 2월 달이 자 이게 제조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던 거예요. 대부인 분 이백주 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여기서 보시면 경자년 2월에 즉 서기로 보면 520년입니다. 왕비서거 6년 전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는 만든 장인의 이름이고요. 다리가 경자년 2월에 다리가 이걸 만들었는데 자, 대부인은 누구예요? 왕비를 지칭하죠. 대부인은 200주 주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게를 말해요. 200주 되는 것을 이 단이라고 주의를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200주나 되는 이 무게를 가지고 대부인을 위해서 다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은팔찌가 남아 있고요. 문용왕 지석과 왕비 지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왕지석의 전면과 후면이 따로 명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왕의 지석의 전면, 이렇게 전면 그리고 탁본입니다. 오른쪽은 525년에 주제된 건데 만들어진 거예요. 새겨진 거예요. 돌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서체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고구려와 신라의 그 당시의 비석들을 봤을 때 세련된 것이에요. 그리고 필체가 아주 유려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죽간체, 죽간목간에서 볼 수 있는 서체도 보이지만 해서에 아주 탄력이 있는 저객을 구사하고 있어서 이 문용왕릉 당시의 서사자들, 명필가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돼서 봤을 때 탁본을 한 상태로 보시면 이런 아름다운 문장의 구성과 서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동대장군인 백제 사마왕은 나이가 62세가 되는 개묘년 5월 임진일 7일에 돌아가셨다. 제가 지금 이거를 문장으로 연결 안 하고 이 행을 따로 두는 이유는 이 지금 왕석에서 그 행으로 제가 잘라놓은 겁니다. 을사년 8월 갑신일인 12일에 안장하여 대묘에 올려 매시며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라는 것이 지금 앞면에 있는 문자의 이건 성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뒷면을 보면은 여기에 간지가 들어있어요. 간지가 있어서 상당히 풍수지리학상, 도참사상에 철저했던 백제시대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비지석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이 치우쳐서 자, 행간을 라인으로 긋고 우리가 개선을 긋는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왕의 지석과는 다른 서체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529년에 새겨진 겁니다. 자, 이 문장을 보시면 병오년 12월 백제국 대왕비가 천명대로 살다가 술을 다 하시고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정서방에서 3년상을 마치고 기유년 2월 갑오일인 12일에 다시 대묘로 옮겨 장사를 지내며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다. 이런 문장을 전면에 새겼습니다. 자, 후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후면에는 이게 굉장히 연구 소재가 되는 이고 서체입니다. 전면의 글씨하고는 또 달라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왕의 지석의 전면 글씨하고 품격이 서풍이 거의 비슷한 서체로 남아 있는데요. 자, 전 1만문 우일건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돈을 1만매 이상 치르고 이걸 산 겁니다. 이상인권. 을사년 8월 12일. 자, 백제 사마왕이 이 정권 전 순 토왕에게 이걸 주고 산 거예요. 백제 사마왕은 상계 금액으로 토왕, 토백, 토, 부모, 천상천하의 이천석질의 여러 관리들에게 문의하여 남서방향의 토지를 매입해서 능묘를 만들었기에 이 문서를 뭘로 만들었냐? 돌에다가 거래 문서를. 자, 우리가 잠시 중국의 은나라, 주나라에 가면 주로 뭐예요? 각골문에다가 문장을 새기고 주나라에 오면 청동에다 문장을 새기고 주나라 중에서 서진과 서주 동주가 있다면 동주 중에서 춘추전국 시대에 가면은 돌에다가 명문을 새깁니다. 그래서 그게 뭔 역할을 하냐? 문서 역할을 해요. 지금 대만 고궁박물관에 가면 산시반이라는 이렇게 반은 뭐예요? 쟁반 같은 넓은 그런 청동 유물에 산씨들이 서로 토지를 주고받은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는 뭐였냐? 토지 문서를 주고받을 때 청동에다가 새겼어요. 그것도 계층이 상당히 신분이 높은 제후 계층에서 그렇게 청동으로 나눴던 돌에 땅 새겼던 그 당시에 서사 재료가 뭐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이 금속학과 서예사적인 또 인문학적인 연구 재료가 된다는 거, 이런 사료들을 이런 유물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여기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과 왕비가 과연 이렇게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왜
땅을 사냐? 그리고 이걸 왜 문서로 남기느냐? 이게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제도적으로 연구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저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 현학사상과 풍수지리사상이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돌, 이거 벽돌입니다. 벽돌인데 위에 문장이 끊어져서 이게 지금 벽돌이기 때문에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사라는 문장이 뭘까? 그러면 우리가 뭐요? 천자, 제우, 경대부, 사 이렇게 가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당시의 사는 어떤 신분이었을까? 과연 위에 문장 뭐가 끊어졌을까? 궁금증이 사지는데요. 임진년에 만든 벽돌입니다. 그래서 간지가 남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관하위 사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초소가 나왔어요. 이 전돌은 뭐예요? 벽돌이에요, 지금 말하는. 벽돌이 아물기 전에, 딱 단단해지기 전에 날카로운 도구로 이렇게 초소를 새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초소가 이 당시 고구려와 신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백제의 우수한 문화, 우수한 학문 수준,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문서가 남아있지 않고 또 뭐 전원도 없고 그렇다면 뭘로 말해줍니까? 기록으로. 기록은 뭘로? 글씨로. 글씨는 문장으로 확대되고 학문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양나라 관에서 쓰는 와당을 스승으로 삼았다, 법으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양나라하고 아까 소자운의 양나라의 사신이 가서 소자운 글씨를 얻었던 백제 사신도가 있듯이 양나라의 제도나 양나라의 문화나 양나라의 사신과의 외교 관계가 활발했다라는 것을 이러한 벽돌 하나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대방, 그리고 다음에 보면 중방, 이런 그 관직명, 지역명이 나오는 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왼쪽 사진은 지난주에 제가 찍어온 거예요. 문용왕릉 안에 들어가면 고분대로 해놨잖아요. 백제시대 때 이렇게 벽돌을 당초 연화문을 넣고 이게 글씨를 넣어서 지그재그로 만들고 등을 위에 보면 등을 넣을 수 있는 뭔가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고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 지금 재현해 놓은 그 상태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이 문양과 더불어서 이 중방 대방이라는 글씨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중방의 명전은 이 사비시대 때 오방을 두었다고 합니다. 지방에다가 오방 중에 하나인 고사성, 지금의 고부를 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왜 저는 처음에 관직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명이라면 이런 벽돌을 문용왕릉에 왜 축조를 할 때 넣는지 이거에 대한 것도 좀 더 연마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비시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사비시기에는 이 유물이 창왕명 사리감, 왕사지 청돈제 사리함 명문, 정지원 명 금동 삼종 불상조상기, 그리고 익산 미륵사 서탑출도 청동합 미륵사지 금제 사리봉황기, 나중에 사리봉영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택지적비 금강경판 문영 부여 능산리 목간 나주 목간 등이 이 사비시대 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왕의 명칭이 들어있어요. 창왕 어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왕이 없네요. 이 창왕대, 이게 성왕의 아들 창왕대, 창왕의 그 다음 대가 무왕, 무왕의 아들이 의저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 무왕이 말을 캐고 살았던 서동왕자가 왕으로 발탁됐을까? 그리고 왜 익산으로 천도를 해서 다시 한번 백제를 살려보려고 했을까?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를 알면 이 유물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대한 스토리는 조금 재밌게 한번 고찰해 보시면, 자, 청왕명 사리감도 누구예요? 성왕이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성왕 때 다시 한번 백제 부흥을 이게
지방 토들 내지는 또 외침이 많고 그 고구려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가장 먼저 친 곳이 백제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의 위기를 느낄 때 이걸 살리기 위해서 왕사지를 건축을 해요. 지금 왕사지가 남아있잖아요. 왕사보다 미륵사도 미륵사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유물들이 명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문장을 보고요. 미륵사지 서탑에서 출토된 사리, 봉영기 이런 또 사택지적, 사택시는 누구냐, 사리, 봉영기에 나왔던 사택적덕은 누구냐, 이게 인물과 지역과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 유물에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불교 관련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불상과 불경판, 광배 문자들이 보입니다. 광배는 부처님이 뒤에 있는 광배 뒤쪽에 새겨지는 문자가 있고요. 또 이제 목간은 능산리나 부요능산리, 익산, 나주 등에서 출토된 목간에서 문서가 나와요. 꼬리표가 나와요. 왜? 무역거래를 했기 때문에, 장사를 했기 때문에, 문서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꼬리표가 나오고 봉함이 나오고 습자, 공부를 연습하는 도구가 어때요? 지금은 저희들은 종이를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나무에다 써서 갈아냈어요. 그래서 왕이지나 역대 서예가들은 붓을 이게 잘 잡아서 쓰기 때문에 나무의 3분이 먹힐 정도로 이게 필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예사에서 나와 있고요. 이렇게 계속 이제 지금 같으면 대표로 밀어낸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샌드페이퍼로 밀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다 계속 글씨 공부를 하는 습자 도구였기도 했다라는 흔적이 나오고 구구단을 외웠어요. 그래서 백제시대 때 이미 구구단이 있었다. 이게 아주 획기적인 이게 보도도 나온 적이 있죠. 자, 주술적인 거, 의학기관명, 급여 등의 내용이 나와 있는 이런 목간이 출토되고 있어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창학명 사리감은요, 여기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래요. 그리고 제가 중국 이제 서예사도 깊게 보기 때문에 이런 유물이 없습니다. 이런 사리감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 성왕이 아버지 창왕을, 그 성대했던 창왕을 위해서 이 감을, 사리를 넣으려고 감을 하고 오른쪽에다가 그 문장을 새깁니다. 백제 창왕 13년 태세제 정의 미, 그 가운데 저는 마무리됐어요. 공주 공양살이에요. 그럼 누가 공양했냐? 어느 시대 때 만들었느냐?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이런 간단한 문장 속에서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밝혀지고 있고 내용이 밝혀지고 있어요. 이거는 성왕의 아들이 아들로 554년 왕위에 오른 창왕에 의해서 56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이 공주죠. 공주가 청왕의 여자 형제인 공주가 즉 사리를 공양했다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왕의 따님이고 또 창왕의 형제. 뭐 동생인지 누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리를 공양을 했다. 이걸 보시면 우리가 사리 봉영기에서 누가 공양을 했습니까? 미륵사지 서탑은 사택적덕이 했어요. 왕비. 사택적덕이 이렇게 해서 여자분들의 왕비나 왕후나 왕비나 공주들의 불심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리지만 비위 형식을 갖춘 백제의 완성도 높은 비는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출토된 거는. 그래서 사택지적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개선이 정사각형으로 쳐 있고 그 안에 문장을 넣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북이시대 때 특히 아까 남조 6조하고 많은 외교를 했기 때문에 북이시대와 북이서풍과 남조의 영향을 같이 받았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글자 자체로 봤을 때 이 돌만 딱 비석만 있다, 이 문장만 있다 그러면 이 석체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대입시킬 수 있을까? 사택이라는 사람은 당시 대자평이에요. 자평, 지금 국무총리급 정도 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부여 지역의 귀족이었기 때문에 인생이 무상한 겁니다. 많은 관직과 재산과 부를 누렸지만,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인생 무상.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현학사상이에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택지적비를 이제 문장을 짓고 글씨를 쓰는데 이 글씨가 어떻느냐. 자, 일부 서예가들은 당나라 때 당태종이 인정했던 구양순의 서체다. 근데 제가 필액을 하나하나 이제 저희들은 핵을 분석해서 봤을 때는 이미 북이시대 때 북에서의 필액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렇게 글씨를 수준이 높게 잘 쓸 수 있는 명필가들이 꽤 많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양나라에 가서 사신을 통해서 책을 구하고 목적을 구해왔을 때 그거를 왕이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든 정책적으로든 이 학습을 시키는 자료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당시 백제의 서사 문화가 상당히 높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인년 정월 9일 내지성의 내지성 이름이에요. 그리고 사택지적은 강신일지 역광하여 개체월진 난환이라. 갑인년 1월 9일 내지성의 사택지적이라는 이 귀족이 몸이 나날이 이게 쉽게 어때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1월 갔더니 지금 10월 말로 다가가고 있어서 저희들 세월이 너무 속도감 있게 잘 간다. 너무 빨리 가서 아쉽다 이런 말을 하듯이 이 더군다나 많은 거를 가지고 있는 분은 많은 이 세월감이 너무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몸이 나날이 쉽게감이 한탄하고 몸이 자 다달이 돌아오기 어려움을 슬퍼. 젊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슬퍼해서 청금이 건진당하고 금을 뚫어서 진귀한 집을 세우고 옥을 뚫어갖고 뭐예요? 금과 옥은 아주 귀한 거잖아요. 지금도 귀하지만 그 당시 금과 옥은 정말 누구나 보기도 힘든 이 특수계층, 지금 말 최고 지배계층에서나 향유할 수 있는 재료들이었기 때문에 옥을 뚫어서 보배로운 탑을 세우니 외외라는 건 높이 솟았단 말이야. 높이 솟은 자유로운 용모가 토신광이 송은이라 신령스러운 빚을 토해요. 이제 집도 짓고 막 옥으로 만든 탑도 멋있게 세우고 이게 높은 위용이 신비로운 빚을 토해서 구름을 보내고 아비가 아니라 늠름하고 자비로운 모습은 성스러운 밝음을 머금어 햇볕을 마주본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택지적이라는 분이 말년에 지나가는 영광과 세월의 덧없음을 한탄하면서 옥탑을 지었다. 이게 뭐예요? 뭡니까? 불교에 기이했다는 소리예요. 기이했고 또 사찰을 건립하면서도 이렇게 인생 무상을 노래한 비가 남아있다. 저희들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대체적으로 이 당시에는 비를 세우면은 관에서 세우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의 그 한나라 시대만 가도 이미 한나라는 비가 커져요. 한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치였어요. 제후들의 사치였어요. 그래서 이 서체도 한나라 예서가 8분 예서로 호화롭게 나오면서 비가 A라는 경우가 2m 세웠더니 B라는 경우는 3m 세워. 이렇게 하다가 비를 하나 세우면 어때요? 지금도 비 세우면 몇 천만 원씩 드는데 그 당시 비들은 사람들이 일일이 다 쓰고 손으로 쪼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과 많은 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사택지적이 얼마나 경제력이 막강하고 힘이 있었던 귀족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백제시대의 온전한 비 형태는 이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왕흥사지에서 출토된 사리장흥기 중에 사리장흥기인데 이 사리장흥기는 이 문장이 있는 곳과 사리를 담은 그릇과 이런 그릇들을 같이 합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577년에 아까 말씀드린 백제 부흥을 기념하면서 왕흥사를 건립을 하고 왕흥사도 왕흥사지가 있었는데 왕흥사지를 입증하지 못했는데 뭐가 나왔냐면 기와가 나왔어요. 그 당시 궁궐이나 사찰을 지을 때는 그 벽돌 기와 와당에다가 문장을 넣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석사지도 그렇고요. 뭐
다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이 나왔습니다. 청동사리한 바깥면에, 요건 바깥면에 새겨져 있어요. 정유년 2월 15일 백제 왕창 위 망자 망왕 자립 찰본사 리 이매 장시 신화이 3이라 되어 있습니다. 정유년 2월 15일에 백제왕 창왕을 얘기하겠죠. 창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서 사찰을 세우는데 이매였던 사리가 장서의 신의 조화로 세매가 되었다. 신의 조화로 두 매를 넣는데 세매가 됐다라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광배 뒤에 문장을 넣는다 그랬는데 고구려도 한 3개 정도 있는데 백제는 정지원명 금동 삼종불 입상이 있습니다. 또 부여에서 출토되어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이 비석에 새겨진 명문하고 청동에 새겨진 명문의 서체하고 다릅니다. 왜? 서사 방법에 따라서. 뒤에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광배 뒷면 정지원이라는 사람이 자 죽은 아내를 위해서 불상을 주절합니다. 정지원 위 망처 조사경조 금상조리 삼도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또 천도제를 지내잖아요. 자, 사람이 열반하면 천도제를 지내시지 아내가 죽고 나서 죽은 아내를 위해서 삼가 금상으로 이 금상을 만들어서 빨리 사막도에서 벗어나 천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새깁니다. 그런데 정지원이라는 사람은 이 뭐예요? 한 15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알지만 이 유물은 남아있어요. 유물이 남아서 국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은 신이 내린 문자,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도구.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은 글씨가 있는 종이는 버리기 못했어요. 태웠어요. 자, 태우는 의미 뭘까요? 다른 얘기지만, 자, 태우는 얘기는 우리가 문자의 탄생이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기 위한 도구이기 이전에 사람과 신과의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문자입니다. 그게 극명하게 보이는 게 은나라 때 우리가 물론 뭐 신석기 시대 때 중국에 부호적인 문자성을 지닌 부호들이 많이 있지만 육서가 갖춰진 완벽한 형태는 각골문이에요. 그럼 각골문은 누구예요? 왕이 수렵을 나가거나 왕비가 아이를 낳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그게 문서예요. 서사 도구예요. 거기에 뭐가 여기서 누가 주도했어요? 누가 주도했을까요? 정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말하면 무속을 하는 신을 점을 치는 사람이 거북이 뼈에다가 구멍을 내서 균열을 보고 그 균열을 보고 점괘를 판단을 해서 그 문장을 해독을 해서 그걸 글자로 남긴 겁니다. 그건 뭐예요? 자, 가운데 정인이 있고 위에 신이 있고 아래 천자가 있어요. 그래서 왕께서 수렵을 나가는데 내일은 운세가 안 좋으니 맹수의 침입을 받을 수 있으니 나가지 마십시오. 내일은 날씨가 개창하니 나가십시오. 이렇게 정계를 알려줬고요. 비가 올 건지 뭐 어떤 천지지변이 있을 것인지 뭐 기라는 일이 있을지 흉한 일이 있을 것인지를 그렇게 봤던 겁니다. 이렇게 불상을 만들어서 부인의 천도를 기원했던 이런 유물이 그 뒤에 서체가 이것도 금으로 새긴 불상이 다 굳어지기 전에 날카로운 도구로 바로 새깁니다. 각골문도 바로 새겼어요. 그리고 주나라 때 나왔던 청동도 주물로 뜬 것도 있고 바로 새긴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간이 노노 목간이 나왔는데 아까 하기편에서 나왔죠. 이거는 뭐냐? 문장으로 나왔어요. 자, 공자께서 요 하기편에서 보시면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불령여로 하라. 그리고 이면에는 유붕이 자원 방라면 불령 낙호하라. 3면에는 인부지 한나는 마모 됐습니다. 불력이라. 4면에는 자오 유자왈 기위 있냐라. 이런 노노의 완벽한 문장. 이게 뭐야? 공부를 하면서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거나 본인이 써서 계속 습자 연습을 했거나 이런 공부의 과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논어라는 거에서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이렇게 이 문장으로 나왔던 서예도구로 나왔던 지금 백제시대 때 붓은 지금 출토된 게 없지만 서기 1세기에 김에서 창오리에서 이게 붓이 나왔거든요. 신라 이게 가야 문명에서 붓이 나왔어요. 이미 이 당시에 붓을 만들어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제 가요가 세계적 문목관이 나왔습니다. 백제 시대 때 가요였던 숙세가가 능산리고분에서 출토돼서 지금 무용왕릉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이거를 저는 지금 한 면만 했지만 2개가 출토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옆에다가 그 자료로 정리를 해놓은 걸 봤습니다. 이렇게 이 서체상으로도 분석은 저희들이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분석 자료가 되지만 문학적으로는 숙세가가 여기에 새겨졌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 백제가요로 쓰였다라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동요가 제초라면 이 숙세가가 그 다음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국람지 목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능산리 출토 목간이 있어서 이거는 붓으로 쓰고 쓴 것도 있지만 여기는 직접 새겼습니다. 새겨서 새기다 만 것도 있고 새긴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서사 방법을 구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행이 돼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여 능산리 출토인데 여기서 보시면 행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백제시대 때 벼루가 출토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인들과 이제 귀족 출신들이 특히 문자를 많이 향유했기 때문에 이 벼루들의 파편들이 출토되고 있어서 이 당시의 문자 생활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자토기예요. 문자가 새겨진 토기들은 뭐가 있느냐. 기와에 이렇게 문자를 찍어서 이게 어떤 도구에 인장을 지금 찍듯이 찍습니다. 중국의 우리 인장사나 정각사를 보면은 이미 선사시대 때부터 이렇게 찍는 문화가 있어요. 인화가 가장 먼저입니다. 부호를 찍다가 그 다음에 문장을 찍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백제시대는 문장으로 단어로 한자 한자씩 또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을 이게 북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또 이 기와를 만든 장인의 이름, 또 지명, 관찰, 사찰의 이름 이런 것들이 새겨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초소가 나왔어요. 행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당에도 행초가 나오고 있다. 저 오른쪽에도 보시면 증자가 더할 증자가 행소로 쓰여져 있습니다. 요거는 찍은 게 아니라 기와가 굳기 전에 이 도구로 나무로 새겼던 이건 못이나 창이 아니라 이게 무딘 걸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호가 나주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이거를 인각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부 갑와 이렇게 해서 출토가 됐고요. 이것도 아까 그은 거고요. 자, 이런 이 와당문이 백제의 대표적인 와당 문양이잖아요. 그래서 대왕, 부왕이라는 수막세에 이런 와당에 문장이 있다라는 거. 단순히 문양만 있는 거하고 문장이 있든 문자를 새기든 이런 거는 굉장히 가치가 다르다는 거. 돌에도 평양성 각석에도 고구려의 평양성 각석도 보면 성을 평양성을 쌌는데 그 각석에다가 그 주조 날짜하고 이렇게 새긴 거예요. 그게 지금 이화여대에 가 있고 평양에 가 있고 이게 5개 있다가 지금 현존한 게 2개인가 3개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그 지금 건물을 지으면 축성 시기 축성자 뭐 주춧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인쇄로 팡 샌딩을 해버리지만 그 당시는 글씨를 잘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에 상량문 이런 거 자료들이 건축 양심과 더불어서 그리고 와당, 현판, 주련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모두 문화를 말해주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돌이에요. 돌에 전부라는 상부, 전부, 전차이라는 이런 글씨가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진 겁니다.
이게 지금 백제시대 유물이에요. 다음 재료별로 제가 잠깐 아까 서사 시기별 재료별 설명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금은 청동의 서예 유물, 문자와 문장이 새겨진 그 유물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칠지도, 우전 8번경, 문용왕비 은팔찌 명문, 그리고 정지원 명 금동 삼존 불상 조상기, 왕흥사지 청동제 사리 앞 명문, 바깥의 명문, 미륵사지 봉영기, 익산 미륵사 서탑출도 청동합, 왕궁에서 나오는 금강경파. 자, 이거는 백제 설명에서 약간 빼서 익산급만 따로 뺐기 때문에 재료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돌에 새겨진 지석이나 매지고는 문용 왕릉지석, 문용 왕비지석, 그리고 창왕명 사리갑, 사택 지적비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와당은 어떤 것이냐? 와당은 대부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명문이 새겨진 와당은 대왕, 부왕명, 수막세, 찰새김 기와, 하필여와 새김 기와, 풍도자전 새김 기와, 이렇게 단어나 문장으로 된 와당문들이 출토되고 있다는 게 우리들은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전돌은 양관아 위사이라는 아까 보셨던 돌이 있고요. 직이라는 고돌직자가 있는 전돌이 있고, 사임진년작이라는 전돌을 보셨고, 중방대방이라는 양각으로 된, 이게 음각은 들어가 있고 양각은 올라와 있잖아요. 양각으로 된 전돌을 보셨습니다. 벼루도 글씨새김 돌벼루가 있었고, 나무에 새겨진 묵서, 묵서는 이거는 새긴 게 아니라 쓴 거잖아요. 쓴 거 있기 때문에 먹으로 썼다. 문용왕릉 왕비 베개가 있는데요. 베개에 보면 육안으로 보면 안 보여요. 이번에도 가서 다시 잘 보려고는 잘 안 보여요. 초음파로 했던. 그래서 전문가들이 밝혀놓은 자료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글씨, 계양에서 출토된 노노목간, 능산리에서 출토된 목간, 익산, 나주 목간들이 있습니다. 서사 방법은 백제시대의 서사 유물의 서사 방법 매우 다양했어요. 서사 재료의 사용도 다양했지만 문자를 이렇게 차간다라는 거는 뚫어요. 그리고 각은 쪼아서 새기고. 그래서 주물로 또 부어서 하는 거. 금강경판이 주물로 부어서 두들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돌, 와당, 전동 등에서도 아주 예리한 도구로 새기거나 긋고 또 정으로 쪼아서 음각으로 새겼는데 음각으로 새겨서 거기다가 상강기법을 집어넣기도 하고 나무 위에다 직접 붓으로 쓰기도 하고. 이거는 중국이나 한국 서예사에서 그대로 전개될 수 있는 서예 도구를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백제시대에는 많은 서예 유물과 서사 도구와 서예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었고 형성이 되어 있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서체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을 통해서 그러면 서체별 특징은 뭐가 있느냐? 여러 유물 중에서 한 가지 서체로 쓰여진 유물보다 한두 서체를 섞어요. 해서와 행서를 섞다든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해행이라고 하죠. 또 이렇게 행초를 섞는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과도기적인 서체를 볼 수 있다. 자,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 때 특히 남조, 육조의 영향을 받았다면 행초에 능했기 때문에 행초의 흐름이 기와나 전돌에 새겨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능하게 서예를 잘한 사람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백제서예가 이 영향을 크게 받아서 해서에서는 수상의 영향을 받았다. 한문서에서는 오체가 다 표현되었기 때문에 왕이지 서풍과 더불어 북이서풍, 수당의 해서가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 유물 중에서 문자와 문장이 남아있는 유물을 서체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째, 전서가 남아있는 유물로는 칠지도하고 우전 8변경이 있습니다. 이들은 청동에다가 새기거나 주조를 했기 때문에 이 금문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들 금문이 약간 낯설죠. 금문은 우리가 한문서에서 오체라고 말하면 전의 해행초를 말하는데 전서는 각골문, 금문, 대전, 소전, 즉 고문하고
대전소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 고문 중에서 금문, 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청동에 포괄적으로 금이라 표시했지만 청동, 금은 동해에 새겨진 그 문자 또 서체들을 우리가 금문이라고 합니다. 즉 칠지도하고 우전팔변경은 동해 새겨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새겨진 문장들과 글자 형태를 보시면 이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금문의 형태입니다. 다음은 우전팔변경에서도 오른쪽에 지금 이 테두리를 맨 가에 테두리에 보면 글씨가 쭉 돼 있는데요. 그거를 하나하나 따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른쪽 라인을 보시면은 이 글씨가 자유분방한 금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둘째 또 예서는 우전팔변경과 창학명사리관 방격규구 신수동경 이런 부분에서 고해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고해도 또 어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고해는 예서는 8분예서와 고해로 나눕니다. 고해는 8분이라는 거는 한나라 때 자 8팔자식으로 글씨 형태가 이렇게 날개를 펴듯이 이렇게 나간 형태를 8분이라고 하고요. 고해는 그런 형태가 없는 전서에서 예서로 넘어오는 단계의 글씨가 고해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강개토대왕비의 서체가 고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설명한 것처럼 제가 이 문자나 문장에 한 가지 서체만을 쓰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전서도 우전팔변경이 들어있고 또 예서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혼용이 되어 있는 단계가 상당히 수준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창학명 사리감의 테두리 속에 자 백제 창왕 13년 이걸 봤을 때도 고해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는 해서인데요. 사택지적비, 문영왕릉지석, 문영왕비, 은팔지, 우전팔변경, 금강경판, 임진년 각, 전돌 이런 부분에서 도판을 보시면 여기에서 해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택지적비는 당나라 때 구양순 서체의 형태의 필액은 북이서풍을 차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영왕릉 지석의 글씨를 보시면 해서인데 행기를 띠고 있습니다. 문영왕비 은팔지도 이 내변에 보시면 해서 형태를 갖고 있으나 전절 부분은 예서 형태도 띠고 있습니다. 우전팔변경도 아까 전서 예서에도 언급됐는데요. 여기에서도 자, 해서 형태를 갖고 있는 자유분방한 형태입니다. 왜 자유로울까요? 이 소재하고 관련이 있어요. 돌은 글씨를 원본을 써서 붙여서 새기잖아요. 이 청동은 거기에다가 이 소재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굳기 전에 새기기 때문에 그 재료상의 관계와 상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금강경판은 우리가 금강경판이 19개가 지금 첩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걸 봤을 때 북이서풍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경이로운 완벽한 형태의 서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의 백제의 글씨가 얼마나 수준이 높았는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행서입니다. 문영왕릉 지석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필일은 그 쓰는 사람의 뜻이에요. 정확히 나타나는 목적으로는 묵서명인 여러 목간에서 가장 극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노목간에 보시면 오른쪽에 그거를 그대로 자 임서에서 그 써놨던 묵서 오른 글씨를 보시면요. 이런 필액의 행서를 볼 수 있고요. 아까 문영왕비 100개의 묵서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박물관 갔을 때는 쉽게 찾을 수가 없지만 안에 보시면 가불이라고 행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능산리 목관과 나주 목관, 이 편지 목관에서도 행서를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가 편지를 따박따박 해서로 쓰진 않죠. 대부분 행초로 씁니다. 초소가 나옵니다. 초소는 부여 송산리 6호분의 연도 입구를 막는 데 사용했던 명문의 벽돌 아까 우리 양관하위 사이 여기서 초소에 정확하고 아주 수준 높은 필력이 나오고 있고 연면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입이라는 이 토기에 새겨진 초소를 볼 수 있고요. 또 목간에서도 이런 초소 형태를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능한 수준의 명필가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백제시대 서예인물에서는 오체가 다 나왔어요. 오체 중에서도 전서는 대전소전,
금문, 각골금문이 다 나왔으면 좋겠지만 각골문 형태는 안 나왔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금문 형태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서에서는 자, 고해가 나오고 있고요. 또 예서와 해서의 변청 과정을 우리가 과도기라 그래요. 과도기에 만들어내는 서체들까지도 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국과의 빈번한 대외 외교를 통해서 이렇게 백제 내부의 이 서사 문장과 서사 서체의 구사력은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익산의 백제 문자 유물을 보겠습니다. 익산은 사비 시기에 이제 멸망하기 전에 그 단계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갔던 백제 문화권에서 아주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금문을 보시면 미륵사지 금제 사리 봉영기가 있고요. 왕궁리 5층 석탑에서 출토된 금강 경판이 있고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온 금판이 있습니다. 금문은 자 이걸 자세히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미륵사지 석탑에서 그 출토된 당시의 모습을 보시면 사리 기 옆에 그대로 하늘을 보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판이 앞면과 뒤, 전면과 후면이 있는데 전면에는 주물로 입사를 했어요. 근데 후면은 그대로 새겨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왼쪽은 전면, 오른쪽은 후면이에요. 이거는 얇은 금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륵사를 창건한 발원자, 건립배경, 건립시기 등을 알리는 발원문입니다. 주치를 했다라는 경명주사는 뭐냐면 삿된 기운을 쫓아줘요. 붉은 기운이. 그래서 부적이라든지 무슨 좀 안 좋은 걸 막고 싶으면 붉은색으로 칠하든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면에는 99자, 뒷면에는 94자, 총 193자가 도자로 칼로 날카롭게 음각을 해서 주묵으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15.3cm, 세로가 10.3cm, 두께가 1.3cm에 이르는 아주 작은 사리 봉영기입니다. 명문에는 백제 왕후가 미륵사지를 창건하고 기해년 639년에 탑을 조성하여서 왕실의 안녕을 기원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좀 크게 보시면 이렇게 긴 문장을 이렇게 날카로운 글씨로 바로바로 새깁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정각이라 그래서 인장을 새기고 측면에 바로 측관을 한다 그래서 바로 새기는 그런 도법인데요. 이렇게 글씨를 바로 문장화 새겼다라는 거, 이거 지금 왕실에서 이뤄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재료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글씨 서체의 품격이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자, 내용은 명문은 자, 성문을 했으니까 전면을 보시고 명문 해석을 보시면 가만히 생각해 본 일이 법왕, 출세, 수기, 부감, 응물, 현신, 여수 중 자, 월시, 이탁생, 왕궁, 시, 멸상수, 유형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법왕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근기에 따라서 부감하시고 중생에 응하여 몸을 드러내신 것은 마치 물 가운데 비치는 달과 같았다. 그래서 이 때문에 왕궁의 의탁에 태어나 사리 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8곡의 사리를 남겨 사리가 8곡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 곡은 뭐예요? 이게 춘추전국 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썼던 이 잔해 그릇의 명칭입니다. 삼천대천세계를 이익되게 하셨다. 마침내 찬란히 빛나는 오색으로 7번을 돌게 하였으니 그 신통변화는 불가사의하였다. 우리 백제 왕후는 자평인 사택 적덕의 딸로서 그 사택이라는 성씨가 워낙 백제 시대 때 높은 직위를 가진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백제의 귀족의 딸이 무왕의 왕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나. 무왕의 말년에 오랜 세월 동안 선인을 삼으시고 금생에 뛰어난 과보를 받으셨다. 왕후께서는
만민을 어루만져 기르시고 삼보의 동량이 되셨다. 때문에 삼가 깨끗한 재물을 희사하여 가람을 세우고, 그래서 미륵사가 사택 적덕의 딸인 왕후의 발언으로 됐다라는 기록이 이 사리 복령기에 나와서 학계뿐만이 아니라 선화공주는 어떻게 된 거냐, 가상인물이냐,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냐 이러겠지만, 당시에 백제시대의 왕들은 왕후들이 2명 이상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뒷면을 보시면, 후면을 보시면 이렇게 은각으로 똑같이 새겼는데 경명주사 입히지 않았어요, 주목을. 그래서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 후면에서는 자,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셨다. 그리고 사리를 받들었으니 뭐예요? 탑을 세우는 거죠. 오나옵건대 세세토로 공양하여 영원토록 다함이 없어서 이 성근으로 우러러 대왕폐하의 수명은 산악과 나란히 경고하고 왕위는 천지와 함께 연구하여 위로는 정법을 크게 하고 아래로는 창생을 교화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다시 오나옵건대 왕후의 몸에 나아가서는 마음은 수경 같아서 법계를 항상 밝게 비추시고 몸은 금강과 같아서 허공과 같이 불멸하시어 칠세를 영원토록 다 함께 복리를 받으시고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불도를 이루게 하소서. 그렇게 명문을 새기고 뭘 했어요? 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거기 홈에다가 다 넣어서 이 발언을 더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남아있는 게 우리 상을이 장언기 보물로 지정된 그 모든 게 보물로 지정돼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사리 복령기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 기록이 그 역사를 말해주고 당시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왕궁리에 있는 5층 석탑에서 출토된 금강경판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자, 국보인데요. 이것이 그전에는 통일신라 시대 것이다, 고려시대 것이다 이런 언급이 많았지만 사리 복령기가 출토된 이후에 그 시기에 대한 소급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까이 보시면 아까 자, 이건 어떻게 서살했느냐? 저희들은 밀랍으로 만들어서 얇은 음판을 두들겨서 거기다가 금도제를 한 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체를 보시면 북위시대 때 당해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북위시대의 글씨가 새겨지고 있는 이 긴 금강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유일무이하고 중국에서도 서예 자료가 웬만한 건 저희도 다 보는데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종이에 쓴 사경과 거뜬 같은 위치예요. 자, 19장이 하나의 첩으로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 한 판에 17의 한자에 17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경체의 문자로 금강경을 한 면에 눌러 찍은 것으로 이렇게 두들기거나 눌렀는데 눌러서 나오지 않아요. 두들겨서 입사를 한 거죠. 글자 모양으로 목판에 문자를 새겨 그 위에 대고 두들겨서 글자를 찍어냈다고 추측이 됩니다. 이런 경판의 글씨체를 분석한 결과 무왕대에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른 그 이전의 학설은 더 소급해서 올라갔어요. 이거는 은제도군 금강경판은 이 목판이 소실되면서 이제 출토가 됐거든요. 546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였던 이 설이 있고요. 통일신라 시대 때 왕궁 석탑이 주저되면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글씨를 쓰거나 새기거나 말미에 뭘 해야 된다? 간지를 넣어야 돼요. 연도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기록으로서 큰 혼란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금판이 있습니다. 여기도 명문이 있어요. 그래서 백제의 행정구역과 관 등 시주자의 이름 등이 새겨져 있으며 사리 공양 의례에 참여한 관료나 귀족들이 소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내서 봉양하는 이런 단계를 보였는데, 지금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글씨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익산박물관 소장처 검색하시면 다 이런 자료들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제판이 여러 편 발견됐는데요. 이거는 미륵사지에서 출토됐습니다. 7.8cm, 1.5cm의 아주 작고 얇은 금판이지만 사리공인에서 아까 그 홈에서 사리공에서
발견된 18점 중에 하나입니다. 중부 덕솔지 수시 금 일량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량을 희사했는지 그 금액을 적는 그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서체는 해서인데요. 해서인데 굉장히 자유롭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동이나 금이나 은에다가 새기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형태들이 본의 아니게 서사 재료에 따라서 자유로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짜가 있더라고요. 받칠 공짜가 있어서 제가 저 옆에 확대를 했는데요. 이 수승 18점 중에 량, 공짜인데 공량 이런 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시대 또 유물 중에서 여기에 하부 비치 부급 부모 처자 동포시라고 하는 명문이 새겨진 또 금제판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립익산박물관 소장입니다. 명문으로는 제석사 기와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찰에서 지금 왕사지도 마찬가지고 미륵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사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찰이 있었다라는 자료가 이런 유물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지만 사찰의 형태나 이게 사찰명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거는 와장에 새겨진 이 제석사라든지 왕사라든지 이런 미륵사라든지 이런 와장에서 많이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걸 분명하게 밝혀주는데요. 미륵산성 기와나 왕궁리 유적 출토 기와들에 의해서 백제시대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와에 보면 제석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무에 대해서. 그래서 제석사기에서 출토된 유물과 왕궁에서 출토된 관궁사하고 금마저성 출토가 이 명문으로 사찰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각화가 이 파편들이 인각화를 찍어낸 백제시대 미륵사지 출토의 명문들이 많은데 한자짜리도 있고 두자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네자짜리도 있어서 이게 점차 문장화되기도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에서 출토된 이런 문장들이 긴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한자가 찍혀진 것도 있고 내자가 찍혀진 것도 있는데 요거는 자 인장으로 만들어서 기와에 찍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요거는 자 왕궁에서 출토된 건데요. 하필여의예요. 하필여의란 초소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풍도사전입니다. 수부라는 도장이 찍힌 기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지인여라는 아주 자유분방한 행초서의 기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풀이를 여라는 거는 이제 어조사로 쓰이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인을 통해서 안다라고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풀이를 좀 애매해서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300이라는 양사가 나왔어요. 수량을 적는 300이라는 개념의 해석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부, 인명, 인정하도 이게 왕궁리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인정하가 상당히 많이 출토됐는데요. 이것도 왕궁리에서 출토된 인정합니다. 그리고 목간이 출토됐는데 백제유 수사, 수량을 말하는 거죠. 수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미륵사지에서 출토됐어요. 그러니까 백제시대 목간에서 무엇을 말했느냐. 자, 숫자를 말했다, 구구단을 말했다. 저번에 계양리에서 출토된 것도 구구단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노노를 말했다, 문서를 말했다. 이런 자료들에 따라서 고구려의 언어나 백제의 언어나 신라의 언어나 학습의 과정이나 교육 수준이나 그런 문자생활, 문장생활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륵사지 출토 목간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목간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자료들에 대한 연구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으로써 익산이 품은 또 문자, 그리고 백제가 품은 문자, 그리고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로 나누어서 대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 손으로 쓰는 문자 활동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도 남아있기도 하겠지만 글씨를 쓴다라는 자체는 쓰는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서 자, 서여기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자심화라고 합니다. 글씨는 내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글씨가 기록을 했을 때 문자로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체가 중요하냐? 그거는 글씨를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 서풍과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과 그 서사자의 모든 생각을 거기에서 규명해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 필적은 말한다. 필적이 나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백제시대의 유물 중에서도 특히 문자가 새겨진, 문장이 새겨진 이런 유물들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